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경북대학교 인문학 수련과 함께하는 청소년 인문학 강의를 진행할 배지연, 경북대학교의 배지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광장에서 화두로 라는 주제, 그리고 개인과 역사의 성장을 읽다,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경북대학교에서 최인훈 문학의 메타적 글쓰기 연구라는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최인훈 소설에 그리고 최인훈 희곡에 굉장히 많은 책들,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당대의 역사와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와 버무려서 새로운 이야기를 창조해내는 것이 최인훈의 문학이라고 저는 봤고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연구를 지금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최인훈 문학을 여러분들께 소개하고 싶은 것은요. 우리가 읽는 책들이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사회의 이야기들이 어떻게 소설 속에 혹은 희곡 속에 멋지게 만들어지는가,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오늘은 최인훈의 소설 중에 가장 유명한 그리고 초반기에 쓰여진 광장이라는 작품과 화두라는 작품을 중심으로 개인과 역사가 어떻게 성장해 나가는가,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최인훈의 소설은 조금 어렵습니다. 어른들이 읽어도 굉장히 어려운데요. 그러면 그 어려운 이야기들을 잘 설명하는 것은 더더욱 힘든 일이지만 오늘 최인훈의 이야기를 잊어도 좋습니다. 저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눈 그런 이야기를 까먹어도 좋지만 제가 강의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에게 건네는 그 질문에는 여러분들이 계속 곰곰이 생각하면서 그 질문의 답을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만들어 나가는 거, 그것만 된다면 오늘 저와 함께하는 강의는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다룰 내용은 이렇게 좀 많고 무겁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국 사회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 한국 사회에서 광장의 소설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소설을 쓴 최인훈 작가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의 연보로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광장 이후에 많은 작품을 썼는데요. 그 작품들과 한국 사회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화두라는 작품을 최인훈은 굉장히 후반기에 썼거든요. 그 화두라는 소설과 자기성장의 서사를 한번 살펴보고요. 마무리로 다시 화두가 되는 광장이라는 이야기로 강의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한국 사회. 자, 여러분, 오늘의 한국 사회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올 한 해 여러분들도 많이 혼란스러우셨죠? 정말 비대면 수업이라는 것을 해보기도 했을 거고요. 학교 가지 않고 집에서 또 친구들과 또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텔레비전으로 또 인터넷으로 선생님들을 만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서 이 사회는 계속 새로운 그 시대 상황에 맞춰서 변화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마스크를 쓰고 있다든지 우리가 전에 누렸던 그런 모든 것들이 얼마나 축복이었나, 이렇게 절감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 K-팝처럼 K-방역이 굉장히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례로 지금 꼽히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이기도 하죠. 지금은 좀 덜하지만요, 여러분들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2020년 초에 그 중국에서 시작된 바이러스가 한국으로 오면서 뭐 신천지 교회나 이런 걸로 굉장히
초기에 확산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 상황에서 우리는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서 국가의 방역 수칙을 굉장히 엄격하게 강화하면서 그 감염자의 그 일일 동선을 매우 세분화하여서 그것들이 사실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어요. 자, 이런 상황을 놓고 일부 국가, 지금 초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같은 서구 유럽의 국가들은 아니 어떻게 국가에서 개인의 일일 동선들을 다 오픈하느냐,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너무나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면서 굉장히 뭐 중국이나 한국의 사례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 나라들은 지금 유럽에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았던 나라는 굉장히 지금 많이 코로나가 확산이 되어서 우리나라와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 되긴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상황에서 이 국가의 방역 수칙과 개인의 자유 사이에서 어느 것이 더 중요시돼야 될까라는 질문들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2020년 초반기 뭐 3월, 4월, 5월 뭐 이때까지 굉장히 확산하는 상황에서 개인의 그 감염자의 그 동선을 공개하는 이 과정에서 일부 사람들은 이렇게 개인의 어떤 자유나 그 사생활이 노출되어도 괜찮은가 하면서 염려를 표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예, 정말 국가의 방역 수칙과 국가의 방역 수칙도 지키고 또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함께 지킬 수 있을까요? 예. 그리고 이 국가의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함께 지키는 것, 이러한 그 공존은 가능할까요? 이런 질문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네,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이 강의가 끝나면 거기에 대한 질문은 스스로가 한번 찾아보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타임에서 바로 이 광장이라는 소설과 그 광장을 쓴 작가 최인훈 선생님을 떠올렸습니다. 저는 최인훈을 굉장히 오랫동안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최인훈 선생님이 소설을 통해서 평생 고민한 이야기다 라는 것을 직감할 수가 있었거든요. 최인훈 선생님은 그 아주 젊었던 시절부터 그리고 이렇게 나이가 든 시절까지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국가가 말하는 그 이데올로기가 개인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그런 사태에 이르렀을 때 인간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했던 분이 바로 이 최인훈 선생님이고요. 이 최인훈 선생님이 썼던 대표적인 작품 광장이 바로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교과서에서 그 광장이라는 소설을 만났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고등학생이라면 아마 그 교과서에서 만났을 것이고 중학생이라면 못 만났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만나게 될 거예요. 제가 대학에서 강의를 할 때 광장을 읽어봤나요? 얘기를 하면 듣기는 들었는데 안 읽어봤어요 하는 친구들도 되게 많아요. 예, 뭐 참고서나 이런데 내용 정리한 것만 읽은 친구들이 많은데요. 전반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광장이라는 소설에는 아주 핵심적인 단어들이 나와요. 예, 대표적인 게 광장이고요.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대표되는 밀실이라는 게 나와요. 여기에 주인공은요, 이명준이라는 청년인데요. 그 청년은 남한에 살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해방 직후에 남한에 살고 있는 대학생인데요.
나중에 이 남한에서 북한으로 월북을 하게 됩니다. 월북을 하게 되는데 이 남한에서 북한으로 월북하는 이 과정에서 남한에 사는 동안 이 남한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 하면요. 이명주는 밀실이라고 비유를 했습니다. 남한에는 그 정치의 광장에는 똥오줌밖에 없다, 쓰레기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사람들이 공공적으로 누려야 할 광장에 뭐 분수도 있고 그 다음에 꽃나무들도 막 있는데 당시에 남한 사람들은 정말 그 광장에 공적인 사람들이 누리도록 만드는 그것을 몰래 밤에 딱 훔쳐가지고 자기 집 수도꼭지로 쓴다든지 아니면 자기 집은 깨끗하게 해놓고 광장에는 쓰레기만 다 펼쳐 놓는다. 그리고 정치의 이야기들이 논하는 그 광장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쓰레기 같은 말만 오간다. 그래서 남쪽에는 제대로 된 광장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렇게 해서 북한에 갔더니만 월북을 해서 그때는 6.25 전쟁 전입니다. 이 소설의 배경은요. 그래서 북한에 갔더니만은 북한에는 너무 광장은 있는데 그 광장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김일성 수령님 그리고 북한 노동당은 위대하다. 그런 말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북한의 주민들의 현실, 실상을 그대로 적어서 신문이나 이런 데 보도를 하면 그 북한에서 관련된 고위공직자들이 계속 비판을 하면서 네가 글을 이렇게 쓰면 인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노? 라고 얘기를 하면서 공산당의 이런 위대한 업적들을 네가 가리는 글을 써서는 안 된다 라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북한을 찬양하는 이야기만이 존재하는 광장, 그리고 개인의 자유라든지 사적인 영역이, 즉 밀실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 사회가 바로 북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광장이라는 소설에서는 한 청년이 남한에도 살아봤고 북한에도 살아봤지만 결국 둘 다 정말로 진정한 광장과 진정한 밀실이 공존하지 않는 그런 사회다. 그래서 나중에 6.25 전쟁, 한국전쟁이 일어났을 때 포로가 되는 이 주인공은 결국 남한도 가지 않겠다. 그리고 북한으로도 가지 않겠다. 그리고 나는 중립국으로 가겠다. 라고 하면서 중립국행 배를 타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중립국행을 가는 배를 탔지만 소설의 마지막 장면이 이렇게 돼요. 그 배에 실종자가 한 명 생겼다는 거예요. 누구냐 하니까 바로 이명준, 미스터 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디로 갔냐고 하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소설의 마지막 장면이 이렇습니다. 그는 아마 마카오쯤에서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다. 이렇게 소설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제일 처음에는요, 마카오쯤에서 빠져버렸나 보다. 이렇게 소설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광장은요, 그런 이야기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결국은 남한이나 북한이나 그리고 광장과 밀실 둘 다 공존하지 않는 그 남한과 북한 체제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국가 중심의 이데올로기가 강조되는 그 상황을 거부하고 오히려 개인과 사랑의 길로 다가갑니다. 그러나 이 광장에서 이명준이라는 주인공이 보여주는 것은요, 결국은 국가와 개인, 이데올로기와 사랑 같은 공적이고 사적인 영역들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이상적인 사회를 꿈꾸지만 결국 중립국으로 가는 배를 타봐도 그러한 공간은 현실에 없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그런 유토피아를 꿈꾸는 이야기다. 광장을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국가와 개인의 관계 속에서 고민을 한 이 광장은 사실 코로나 방역에서 제가 아까 던졌던 질문, 국가의 어떤 그 전체적인 이익과 사적인 영역들이 어떻게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질문과 같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날 한국 사회에 또 이런 문제들이 있죠. 저는 이런 상황을 보고, 여기가 지금 광화문 광장이에요. 여러분 혹시 광화문 광장에 가보셨나요? 예, 우리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장소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광화문 앞에 보면 경복궁이 있죠. 그 경복궁을 지키는 광화문이 있고, 광화문 앞에 정부 청사가 있는데 그쪽에 쭉 있는 거리 공간을 우리가 광화문 광장이라고 하는데요. 이 광화문 광장에는 언젠가부터 우리가 자신의 정치적인 메시지를 외치는 장소로 거듭났죠. 사실은 이게 뭐 2016년, 2017년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많은 정말 정치적인 현안들의 국민들이 목소리를 낼 때 이 광화문 광장에 많이 왔어요. 그런데 이 광화문 광장에서 이 최인훈의 광장을 읽게 된 이유는 바로 이런 거죠. 같은 광화문 광장인데 한쪽에서는 어떤 주장을 하고 한쪽에서는 또 그 똑같은 반대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런데 굉장히 봤을 때는 두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나중에는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하면 각각의 주장은 다양한 정치적 이견들은 존중되어야 되지만 각각이 서로의 주장에 대해서 너무나 극단적으로 적대시하고 혐오하고 그런 정말 문제적인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는 것. 이 광장의 사태를 보면서 저는 최인훈이 남한과 북한의 각각의 이데올로기로 경도되고 각각의 체제, 남한의 체제와 북한의 체제를 정치적으로 선전하는 바로 그 광장의 속에서의 그 이데올로기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부모들은 이런 육아일기를 썼다고 해요. 이게 육아일기라고 하던데요. 예. 태극기와 촛불, 광화문에서 분단을 경험한 아이들이라고 하면서 아이를 키우면서 부모들이 광화문에 가서 이런 시위 저런 시위를 보면서 참여하기도 하고 구경하기도 하면서 바로 이 시기에 드러난 어떤 분단의 체험들이, 우리는 전쟁이나 분단의 경험을 잘 못하잖아요. 바로 이 광화문 광장에서 그 분단을 경험했다는 거고요. 그런 맥락에서 저는 광장에서 최인훈의 광장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 질문을 한번 던질게요. 여러분들도 뉴스를 많이 봤을 거예요. 뉴스에 보면 광장에 집회들이 많죠. 뭐 일례로 그 얼마 전에 있었던 뭐 어떤 그 장관, 뭐 퇴진과 관련돼서 누구는 그 장관을 절대로 퇴진하면 안 된다. 그래서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집회가 있었고, 또 한쪽에서는 그 장관을 퇴진시켜야 된다. 그래야지 그것이 검찰 개혁이다. 똑같은 검찰 개혁을 이야기하면서 두 집회가 동시에 막 이렇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여러분들도 든 생각이 있을 거고, 또 뉴스에서 그 관련된 그 보도 자료들을 봤을 거고, 또 집에서 부모님들이 또 얘기하시는 것을 들었을 거예요.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나 궁금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러한 주장들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독재 국가에서는 어떤 이런 다양한 그 정치적 의견을 발현할 수가 없지만,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각자의 정치적 견해를 이렇게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이것 자체가 저는 민주주의,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 국가라는 어떤 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되는 부분들은 굉장히 많죠. 예. 어떤 부분이 문제일까요? 그리고 그에 대한 해결 방법은 무엇일까요? 아마 그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면 그 문제에 따라 해결 방법이 달라지겠죠. 예,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질문으로 던지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네, 아마 이 강의를 듣고 나면 여러분들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광장과 한국 사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 그림 보이시나요? 예, 이게 아까 제가 설명한 타고르호라는 배입니다. 아까 주인공 이명준이 남한도 가지 않겠다, 북한으로도 돌아가지 않겠다. 그렇다면 제3국 중립국으로 가겠다 해서 인도로 가는 그 배를 타고 있는 장면이에요. 여기에 한 사나이가 아주 위태롭게 이 배 앞머리에 있죠. 네, 어떤 선택을 할까요? 아까 얘기했듯이 소설의 마지막은 이명준이 배에서 사라진 장면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명준이 자살했다 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작가는 자신은 자살했다고 쓴 적이 없다. 그리고 이명준은 어쩌면 죽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라고 최인훈 선생님을 직접 제가 여러 번 뵀는데요. 최인훈 선생님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문학적 장치를 이해해 주기 바란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최인훈이 물리적으로는 죽었을지라도 그는 다시 그 부활해서 이후에 많은 작품들 속에서 다른 모습들로 재창조되고, 그리고 현대사회에 우리 한국을 살아온 그런 현대인의 한국인의 모습으로 계속 살아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명준의 죽음, 배에서 사라졌는데 그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논쟁들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럼 한번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장은요, 1960년 11월에 잡지 새벽이라는 잡지에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요것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광장은요, 1960년 11월에 새벽이라는 잡지에 처음 발표되었습니다. 이 처음 발표가 됐을 때 완전히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그 1960년대까지만 해도 그리고 사실 70년대, 80년대도 마찬가지였지만요. 남한과 북한을 동격으로 놔두고 비교를 한 실린 글을 발표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었어요. 불가능한 일이었죠. 그런데 이 당시에 4.19 혁명 이후에 굉장히 좀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생겼고, 그때 마침 아주 타이밍이 좋게 최인훈이 바로 남한과 북한의 이데올로기를 정면으로 비판하는 소설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 잡지에 발표되자마자 한국의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비평가였던 백철이라는 분이 정말로 한 개의 돌이 던져진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러한 광장 같은 작품은 이때까지도 없었고 매우 새롭고 문제적인 작품이라고 하면서 굉장히 극찬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바로 한 며칠 뒤에 어떤 그 신진 비평가입니다. 최인훈과 비슷한 시기에 등단을 한 비평가인데요. 이 비평가가 나는 그 의견에 반대다. 여기에 나오는 주인공 이명준이라는 사람을 봐라. 그 인간은 남이냐 북이냐 어떤 선택도 못하고 결국은 제3국행으로 갔으나 결국은 삶에 대한 의지가 없고 회의적인 인간이라서 자살한 인물, 패배적인 인물이지 않느냐. 미래도 전망도 없는 인간에게 무슨 좋은 작품을 썼다고 평가를 하느냐 하면서 백철이라는 아주 유명한 비평가를 아주 비판했습니다. 정면으로. 그러면서 백철이 다시 신문에다가 누구의 의견에 대해 답한다 라고 하면서 그 비평가의 새로운 신진 비평가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답을 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의의를 살펴본 것이다 라고 하면서 쭉 이야기를 하는데, 나중에는 서로 좀 약간 인신공격처럼 가면서 하여튼 이 논쟁이 굉장히 심화되었고요. 그 이후에 최인훈이
그 몇 달 후에 단행본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그 단행본이 발표되고 난 후에도 또 이 백철과 또 서기원이라는 새로운 소설가가 또 이렇게 광장을 두고 논쟁을 벌이는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장이라는 작품은요, 그 1960년은 4.19의 해지만, 문학사적으로 말하자면 광장의 해다라고, 굉장히 유명한 문학사가가 이야기한 적이 있고요. 그것이 사실은 정식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960년 하면 4.19와 광장, 이것이, 바로 60년의 어떤 굉장히 시대적인 정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런데 굉장히 문제적인 작품에도 불구하고 광장을 두고 굉장히 논쟁들이 많이 벌어졌고, 그래서 체인우는 이후에 자신이 처음에 썼던 광장을 굉장히 많이 고쳐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960년 11월에 처음 발표했던 그 새벽의 발표본을 그 단행본으로 발간할 때는요, 내용을 좀 더 많이 추가해서 단행본을 발간을 했고요. 이후에 그 민음사에서 발간을 할 때는 갈매기들을 이전에 여기 최인훈이 최인훈이 아니라 네, 이명준이 바다에서 사라지는 그 설정을 유도했던 갈매기라는 어떤 대상들이 나오는데요. 그 갈매기가 원래는 이명준이 좋아했던 두 여성, 윤혜와 은혜라는 여성이 바로 그 갈매기로 표장이 되었다면요. 나중에 민음사본 이후에는 은혜가 임신한 딸,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처음에 60년에 발표할 때는 굉장히 한자어의 표현이 많았습니다. 한문투의 말도 많았고요. 그리고 번역투의 문구도 많았는데요. 이 문학과 지성사 전집 발간하면서 대대적으로 한글로 많이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 최초본하고 이 문학과 지성사본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최초본하고 그 2010년까지 문학과 지성사 전집 발간되고 마지막 개정되는 2010년까지 수차례 개작을 했고요. 이 광장이라는 소설 하나를 가지고 서문들이 무려 7개가 있습니다. 그만큼 최인우는 이 광장이라는 작품에 애정을 가졌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 소설을 쓰게 된 당시 한국 사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960년 11월에 발표됐고 1960년이 바로 4.19 혁명이 있었던 해입니다. 자, 여기에 사진들 보면 거리에 가득가득 사람들이 흑백 사진이긴 하지만 교복이나 이런 것들을 입고 굉장히 데모를 하는 장면이고요. 나중에는 이제 대학 교수들이 이렇게 더 이상 사람들을 죽이지 마라고 하면서 그 당시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를 주장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 그 4.19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바로 우리 대구에 2.28 항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28에 그 경북고등학교하고 지금 있는 많은 고등학생들,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이승만 정권의 무능과 뭐 이런 것들을 비판하면서 시위를 항쟁을 했고요. 이후에 이제 3월 15일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무려 10수년간을 대통령 하면서 우리가 해방 이후에 정말 국부, 나라의 아버지라고 생각하면서 이승만 대통령을 이렇게 모셨지만 3.15 선거 때 굉장히 많은 선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굉장히 타락한 선거를 보였는데요. 이 선거 이후에 바로 마산에서 김주열이라는 학생의 시신이 떠올라요. 여러분들이 아마 한국사 시간이나 역사 시간에 배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체류탄의
탄이 이렇게 얼굴을 관통하는 사진. 지금 봐도 너무 끔찍한데요. 그 김주열의 시신이 마산 앞바다에 떠오릅니다. 바로 이즈음에 2.28 항쟁이 있고 3월 달에 계속 중고등학교들을 중심으로 해서 시위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부정선거와 관련된. 그 이전에 바로 금품들이 선거판에 굉장히 휩쓸고 다녔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 김주열의 시신이 떠오르면서 바로 마산을 중심으로 해서 부산 이렇게 또 학생들의 시위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4.19 혁명의 불씨가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4월 달 이렇게 서울로 이렇게 다 전국적으로 시위가 일어나고 중고등학생뿐만 아니라 대학생, 교수, 시민 모두가 4.19 혁명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예. 사실은 그때는 뭐 2.28도 그렇고요. 이 3.15 마산 그 항쟁도 그렇고요. 중고등학생이 오히려 더 좀 열성적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4.19 전이 되면 바로 대학생들이 더 집중적으로 참여하게 되고요. 대학생들의 적극적인 현실 참여를 추동한 것이 바로 4.19 혁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서구에서는 안가주망이라고 해서 현실 참여를 강조하는 어떤 사회적인 메시지들이 굉장히 강조가 되었는데요. 그 안가주망이 한국적으로 실현된 게 바로 이 4.19 혁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19 혁명에 그 즈음해서 그리고 4.19 혁명 이후에는 매우 많은 통일과 관련된 논의들, 그리고 특히 중립국 체제에 대한 논의들이 많이 나왔어요. 최윤은의 광장에 보면 남도 아니고 북도 아니고 중립국으로 간다는 그 이야기는 그 당시에 뭐 사상계와 같이 굉장히 지식인들이 많이 보는 잡지책에서는 굉장히 많이 이야기되던 그런 어떤 공론화된 이야기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 광장의 시간적 배경을 한번 살펴볼게요. 1960년에 발표됐지만 이 소설의 시간적 배경은 한국전쟁의 전과 후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해방이 된 이후부터 한국전쟁을 거쳐서 휴전협정 이후의 포로 송환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실 이제 해방 이후에 굉장히 우리나라 전국이 혼란스러웠죠. 그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현대사 시간이나 한국사 시간 배워서 알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한국 전쟁 시기도 굉장히 혼란했죠. 그래서 전쟁이 초기에 굉장히 가열되었고, 그리고 뭐 그 50년 그 해에 굉장히 집중되었다가 1년 이후는 결국 무엇을 끌었냐 하면 바로 포로 송환 문제가 전쟁을 굉장히 지리하게 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포로 송환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잘 안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는 언젠가 밝혀질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남한도 북한도 굉장히 비슷하게 이 포로 송환 문제를 수면 위에 이렇게 오픈하지 않고 수면 아래로 지금 감춰두고 있는 상황이거나 아니면 자신들의 그 체제를 선전하기 위해서 이 포로 송환 문제를 이때까지 다뤄왔거든요. 여기에 제가 그 화면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그 화면을 보면 이 포로 송환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953년 휴전협정과 함께 포로 교환이 시작됐습니다. 포성은 멎었지만 판문점에선 또 다른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판문점 남북 양쪽에는 자신들의 승리를 선언하는 개선문이 경쟁하듯 세워졌습니다. 남측에서 지급받은 옷과 신발을 내던지는 북한 포로들. 고향으로 가며 울음을 터뜨리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마치 무엇을 증명이라도 하듯 격렬하게 구호를 외쳤습니다. 북에서 내려오는 국군 포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군가를 힘차게 부르는 국군 포로 역시 북에서 받은 옷을 모두 벗어던졌습니다. 자신들이 포로로 잡혔지만 변절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으면 곧 죽음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남북한 모두가 동시에 그렇게 했어요. 적으로서부터 받은 옷이니까 벌써 던지는. 국군 귀환 포로들이 판문점에서 혈서를 쓰면서 대한 남아 돌아왔다라고 이제 직접 자기를 증명하는 방식이 하나가 있고요.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전쟁은 1년 만에 사실상 끝났습니다. 정전협정의 발목을 잡은 건 포로였습니다. 남북 양측이 제출한 교환 명단은 북한군 포로 13만 명과 유엔군 포로 11,000명. 이 숫자를 두고 양측은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여기에다 이승만 정권이 2만 7천 명의 이른바 반공포로를 풀어주면서 북한의 김일성 정권 역시 보복으로 국군포로 송환을 거부한 겁니다. 이데올로기의 각축장이 된 한반도에서 포로는 버려진 존재였고 이후 자기 증명은 남과 북을 지배한 이데올로기였습니다. 자기 증명을 하지 못하면 살아남지 못한다. 반드시 어딘가를 택해야 된다. 자기 머릿속까지 마음까지 다 까서 보여줘야 되는 경험을 사실 한국전쟁을 통해서 했던 것이고, 남북이 모두 존재를 부정했던 국군포로는 이후 50여 년이 지나서야 인정됐습니다. 막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단 말이야. 보복으로 국군포로 10만 명 못 돌아왔다. 그렇게 정치를 했어요. 북한에 사람이 살아있는데 병사처리를 했잖아. 7만 명. 포로 숫자와 송환 방식을 놓고 협상은 결렬과 재개를 반복했고 1년 8개월의 지리한 협상이 이루어지는 사이 남북에서는 포로의 10배가 넘는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MBC 뉴스 김미입니다. 자, 그러면 공간적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까 이야기했듯이 해방 이후에서 한국전쟁, 그리고 한국전쟁 이후 휴전협정, 그 포로 송환까지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 공간은 어떻게 되냐? 당연히 한반도겠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남한의 서울에 살던 이명준이 나중에 인천에, 자신이 애인이 살고 있는 동네가 인천이었어요. 그래서 인천에 왔다 갔다 하다가 나중에 월북을 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고요. 북한에 갔을 때는 평양, 이명준의 아버지가 북한에 있었어요. 그래서 평양에 있다가 나중에 만주로 취재하러 가기도 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전쟁이 시작되면서 남한으로 내려와요. 서울로 와서 서울에 있다가 나중에 낙동강 전선에 투입돼서 전투를 벌이고요. 그리고 나중에 판문점에서 포로 송환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타고르호를 타고 이제 인도로 가는데요. 이 소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구성되어 있지 않아요. 제일 처음에는 이 타고르호에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고르호에 타고 있는 이명준이 동료들과 뭐 이런 옛날 생각을 이야기를 하는 부분도 나오고, 동료들은 홍콩 같은 중간에 쓰는 그 정착지에 내려가지고 내려가고 싶어 하고 막 이러는데, 이 배 안에서 이명준은 옛날 이야기를 회상합니다. 이야기 타고르에서 바로 남한에 있을 때 이야기를 생각했다가 다시 현실 타고르로 왔다가 다시 북한 이야기를 생각했다가 다시 타고르 왔다가 전쟁 시기를 또 생각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소설의 처음과 마지막은 바로 타고르호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인도로 가는 그 타고르호에 타고 있었던 그런 인민군 포로들, 그 소설적 장치였을까요? 네, 그렇진 않아요. 실제로 그 인도로 향한 인민군 포로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것과 관련된 부분은 제가 참고 자료로 뉴스 자료를 첨부했으니까요. 나중에 선생님과 함께 살펴보기 바랍니다. 네, 여기 보면 이제 굉장히 문제적 장소로 이제 판문점이 나오는데요. 이 판문점은 사실 분단의 상징이죠. 여기에 이제 중립국위원회 같은 그런 중립국을 상징하는 부분들이 여기에 굉장히 많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단과 관련해서 이 판문점에서 굉장히 많은 회담들이 열렸죠. 휴전협정도 여기서 열렸고요. 그렇지만 지금은 종전협정을 향해 가는 그 새로운 평화의 상징으로 거듭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있었죠. 제가 생각하기로는
최근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새 벌써 시간이 좀 지났더라고요. 그 판문점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그리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만나는 장면들, 굉장히 평화가 빨리 올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평화는 반드시 와야 되지만 아직은 조금은 더 기다려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설명했듯이 등장인물은 이명준이라는 주인공 철학과 학생인데요. 예. 그리고 남한 생활 중에서 이 이명준은 변태식이라는 사람 가족과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버지의 친구 집에 얹혀 살면서 그 친구의 아들, 딸들과 같이 살고 있어요. 그 이명준이. 그러다가 이명준의 아버지는 해방 직후에 월북을 해서 그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남 선전 방송을 하는 사람이 바로 그 이명준의 아버지인데요. 아들이 남한에 있는데도 정말 그 북한에서 남한 그 국군 형제 여러분 북한으로 오십시오. 북한은 정말로 살기가 좋습니다. 이런 방송을 합니다. 아버지가. 그래서 이런 방송이 막 한번 나오면 그 남한에 있는 경찰서에서 형사들이 와서 이명준을 데리고 가지고 막 때리죠. 너희 아버지하고 빨리 연락하지. 빨리 이야기를 해. 하면서 막 이렇게 고문도 하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명준은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아버지 어차피 난 버려진 자식이거니 하면서 살고 있는데요. 이명준은 정말 그 윤혜라는 여성을 좋아해서 그 여성하고 좀 어떻게 해보려고 계속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이 윤혜가 자꾸 이 스킨십 같은 걸 거부해요. 그래서 이 이명준은 나중에는 윤혜가 나를 사랑하지 않구나. 내가 원하는 사랑을 할 수 없구나 하면서 결국은 그 북한으로 월북하게 됩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은 남한에 더 이상 안 돼. 왜냐하면 이 남한이라는 것이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쓰레기 같은 것밖에 없는, 자기들끼리만 잘 먹고 잘 사는 밀실밖에 없는 공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북한으로 넘어가요. 이 북한에 가보니 굉장히 멋있을 것처럼 이렇게 선전 방송을 하던 아버지는 자기 그 명준이하고 나이가 비슷한 여자하고 같이 살고 있고 살림을 차리고 있고 뭐 인민이니 뭐 노동이니 이렇게 거창하게 이야기하던 아버지는 거기서 북한에서 너무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말했던 거고 이 아버지의 삶은 굉장히 달랐던 거죠. 게다가 이명준은 이 북한에 가서 노동신문사 기자가 되는데요. 이 기사를 썼는데 그 기사를 잘못 썼다고 만주에서 같이 일하는 그 노동조합 같은 농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입었던 옷이 일제시대 때 일본군이 남겨간 그 옷을 입고 있더라. 밥도 너무 잘 못 먹더라. 이래서 되겠나. 이런 기사를 쓰고 자아 비판을 받았습니다. 동무의 정신 상태가 썩었어. 라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그 위대한 수령님의 그리고 우리 노동당의 어떤 이런 그 일들이 얼마나 비하되는 일이냐고 하면서 막 야단을 치게 되죠. 자, 이런 상황에서 그 이명준은 북한도 역시나 남한처럼 나에게 실망을 안겨주는구나. 그리고 북한에는 개인의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생각을 말할 수 있는 조그마한 사적 공간도 없다라는 걸 알고 여기에서도 그 칩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은혜라는 여성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이 여성을 통해 이제는 진정한 사랑을 꿈꿔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은혜가 그 노동당 소속의 발레단에 있는 여성이거든요. 그런데 그 모스크바를 필두로 해서 유럽에 공연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명준은 은혜에게 나에게 있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은혜는 거부하고 갔어요. 안 간다 해놓고 간 거죠. 네, 그래서 또다시 한번 좀 이 사랑의 패배감을 맛본 명준은 좀 고민을 하고 있다가 그마침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바로 아까 얘기했듯이 서울로 내려가서 전투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타고로호에는요, 선장이 있어요. 그 인도인 선장이고, 이 선장과 영어로 이렇게 대화를 하는 장면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중립국행 동료들도 같이 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중립국행 동료들과 싸우기도 하고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뭐 아직도 현실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데올로기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마찰하면서 정말 이명주는 자신이 꿈꾸던 그런 이상적인 생활을 이 중립국에서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이제 직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바로 이 타고르에서 갈매기들을 만납니다. 이 갈매기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지만 이 갈매기들을 통해서 이명주는 자신이 사랑했던 여자들, 그러니까 윤회와 은혜를 갈매기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갈매기들을 보면서 내가 신이라 그 종교나 사상이나 이데올로기나 이런 것들이 나에게 어떠한 기쁨도 주지 못했는데 당신들이 나를 기쁘게 해줬고 나의 삶의 원천이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갈매기를 통해서 새로운 광장, 그 광장이 결국 바다입니다. 꿈꾸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명주는 그 바다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여기서 광장과 밀실이라는 굉장히 그 소설 광장의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요것들이죠. 개인의 밀실과 광장이 맞들렸던 시절에 사람은 속이 평안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광장과 밀실이 맞들렸다는 것은 아주 조화롭게 공존되는 시기를 말하는 거죠. 그건 옛날에 뭐 우리가 아고라라든지 그런 고대 그 그리스의 이야기라든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밀실과 광장이 갈라지던 날부터 괴로움이 비롯됐다라고 보죠. 그래서 개인적인 영역과 그 공적인 영역들이 갈라지면서 그것들 사이에 끊임없이 갈등하고 기량하는 그 속에서 그 속에 사는 개인은 고민은 하고 고민에 빠지게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목숨을 묻고 싶은 광장을 끝내 찾지 못할 때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네, 여기서 광장은 어떤 공적인 영역, 내가 저것을 향해서 그것 때문에 내 목숨을 바칠 정도로 어떤 사상이나 이데올로기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은 과연 어디에다가 그걸 묻으며 살아야 될까? 이게 고민한 게 바로 최인훈의 광장이고 광장 이후의 소설에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광장과 밀실을 보면 어떤 공적인 장소를 광장이라고 볼 수 있고요. 개인의 사적인 공간을 밀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은 이 광장은 있지만 개인의 자유가 부재한 공간, 남한은 겉으로는 자유가 넘치지만 사회적 소통과 그러니까 광장이 부재한 공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명주는 밀실과 광장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를 꿈꿨고요. 그것은 바로 인간적인 교감이 이루어지는 공간을 말합니다. 소설의 마지막 부분은 이렇습니다. 가장 마지막 부분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명주는 그는 마카오 부분에서 사라졌다, 뭐 이렇게 나와 있지만요. 그 사라지는 맥락을 설명하는 키워드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부채꼴 요점까지 뒷걸음친 그는 지금 팽그르 뒤로 돌아섰다. 이 부채가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부채의 사북자, 요 제일 끝을 말합니다. 여기에 있던 그 주인공은 자신의 영역들이 여기에 있다가 점차 좁혀지고 결국은 사북자리까지 오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발견하는 게 바로 또 하나 미지의 푸른 광장이었다라고 합니다. 이 미지의 푸른 광장, 타고로를 타고 있는 순간입니다. 그는 자신이 엄청난 배반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제3국으로 그들을 버리고 새로운 성격을 선택하기 위하여, 이명주는요, 남과 북을 버리고 제3국, 중립국으로 간다는 것을, 자신이 사랑했던 그녀들과의 어떤 기억들을 버리는 행위라고 생각하고 배반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인간은 정직해야지. 초라한 내 청춘에 신도, 종교도, 사상도, 정치 이데올로기도 주지 않았던 기쁨을 준 그녀들에게 정직해야지. 그러니까 그녀들이 윤회나 은혜나 그녀들이 바로 종교나 정치로 아무 기쁨을 주지 못했던 이명준에게 기쁨을 준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정직하자. 그러면서 거울 속에 비친 그는 활짝 웃고 있었다. 요 다음 장면이 바로 다음 날 타고르호에는 난리가 났다. 한 명이 실종되었다. 이런 장면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타고르호에서의 이명준의 실종을 설명하는 부분이 됩니다. 예. 네, 그러면 이때까지 광장을 살펴봤고요. 최인훈의 삶의 이력을 다루는 다음 내용은 이따가 잠시 쉬었다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